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박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할 것은요. 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철저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자, 실제 제 강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죠. 자, 바로 그래서 자,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들으십시오. 그럼 최소한 저에게 뭘 배워갈 수 있냐면요. 공무원 시험 이렇게 준비하면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목차 총 2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1장은 뭐냐면요. 공무원국어의 출제 경향 및 대책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아셔야겠죠? 왜? 자, 실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 시험. 국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뭐까지 저는 대책까지 설명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1번을 위해서 자, 이번 탑 선생님의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자, 1장 공무원 국어의 출제 경향 및 대책입니다. 이겁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3부분 첫 번째는 문법이죠. 문법. 자, 첫 번째가 문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휘죠. 어휘. 자, 두 번째는 어휘.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세 번째는 독해입니다. 독해. 자,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자, 아마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요. 이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면은요. 아닙니다. 문법보다 더 어려운 게 어휘입니다. 왜? 자, 실제로 이 어휘 파트는요. 암기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하지 못하면요.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도로 따진다면 어휘가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문법이겠죠. 세 번째가 독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입니다. 그래서 1번 어휘, 출제 경향 및 대책을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 제일 중요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시조 하나 던져줬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한자성어 문제. 자, 당연히 제 교재는 어디에? 두 번째 2권에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시조 읽고서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시조를 읽은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찍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자성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자만 줬죠? 됐습니까? 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요. 자, 1번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도금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의미가 뭔지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당연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제 이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자, 세 번째는요. 쓸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모두 가능해야 된다. 쓰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도 문제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자, 우선 여러분들 아마 한자 성어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서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1번과 2번은 무조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3번까지도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뭡니까? 이게 향, 리어, 유, 예입니다. 자, 2번은요. 상부상조로 써 있죠. 3번은요. 형우제공입니다. 4번은요. 자제유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한번 위에 시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 사람이 되어서 옳지 못하면은요. 말과 소입니다. 마소를 갓 꽃갈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이나 다르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내용이 뭐냐고요. 옳은 일 합시다. 하지 못하면 마소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뭡니까? 옳은 일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옳은 일이 밑에 한자성어 중에서 뭐 해당됩니까? 요거에 해당됩니다. 예의. 1번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향여라는 것은 마을입니다. 마을. 마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몇 번 그래서 1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은요.
서로 돕는다는 뜻이겠죠. 자, 3번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자,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우애를 이야기하는 한자성어입니다. 4번은요? 자, 4번은 자제 유학입니다. 결국 자제라는 거 자식들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학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뜻이 바로 4번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화면 바꿉니다. 자, 최소한 여러분 한자성어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런 정도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충분히 1번이라는 답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습니다. 이런 식도 나옵니다. 나이 던져주고서 그 나이에 해당되는 한자어를 물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한자성어는 조금 괜찮죠? 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한자성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런 문제는요 진짜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입니다. 62세는 화갑. 삑. 화갑이라는 단어는요 61세입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77세 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가 무슨 희자입니까? 이거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수험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7. 행운의 숫자죠. 행운의 숫자.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 행운이 많은 거죠. 그럼 뭐 할까? 기쁘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희수라는 단어가 뭡니까? 77세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몇 번 그래서 2번.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3번입니다. 88세입니다. 백수라고 되는데 실제 이 백이라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보십시오. 100백자죠. 거기에 획을 하나 뺐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을 뺐으니까 당연히 몇 살? 99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백수는 88세가 아닙니다. 몇 살? 99살. 자, 99세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3번 틀렸죠. 4번 미수입니다. 자, 미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10이죠? 8입니다. 그래서 88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4번 틀렸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비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화면 바꾸겠습니다. 자, 결국 해결책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에. 실제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목차는요. 제 교재에 2권의 목차입니다. 2권이 저는 어휘편이거든요. 어휘편. 그랬을 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휘편을 공부하는 기본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리지만 이 어휘편의 경우에는요. 알면 쉬워. 근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어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조금씩 꾸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명심 또 명심을 하셔야 바랍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법.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문법이죠.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때 포기한다? 뭐 때문에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 때문에. 근데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문법 처음 들어갈 때 왜 문법을 어려워하는지 제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왜 어려울까? 당연히 이 용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뜻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자, 문제 보십시오. 자, 각다의 활용형에 활용형? 무슨 말이야? 적용된 의문의 변동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의문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시겠죠. 자, 의문이 뭡니까? 의문이란 의문의 정의가 뭐냐면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수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의문이 뭐라고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수리의 최소 단위. 쉽게 그냥 자음과 모음 여기서는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음과 모음.
그러면 의문이 바뀐다. 라는 것은 자음이나 몸이 바뀐다. 그 말이겠죠? 이해했죠? 자, 앞에는 활용은 뭔 뜻입니까? 활용. 이 활용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저를 써먹고 싶어.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강의하고 있죠. 다른 데서는 다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가 살짝 변해가면서 상황에 맞추겠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다를 보십시오. 가다. 이 친구를 여기저기에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은요. 자, 이 친구를 뭐 해야 됩니까? 모양을 살짝 바꿔야지만이 활용이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가다, 가고, 가지, 가는 등으로 모양을 바꿔서 써먹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활용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실제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어간은 뭡니까?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안 변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다, 가고, 가지, 가는. 왼쪽은 몽땅 다 뭡니까? 가죠. 안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어간.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요. 변하는 친구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깎다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써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고요. 깎다, 깎고, 깎지, 깎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교차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고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지금 저에게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의 변동. 변동된 결과에 따라서 총 몇 개? 4개입니다. 그 4개가 뭐냐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도치네요. 자, 도치는 뭐냐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도치는 뭡니까? 어순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는 먹었다. 밥을. 괜찮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언어에서의 도치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의문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 이 도치는요. 고전 문법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배복.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배복. 자, 요게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뀌냐면요. 요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뭐라고 씁니까? 배고. 요렇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비읍이라는 의문이 밑으로 내려왔죠? 기역이라는 의문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뭐 된 겁니까? 도치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밑에 1번으로 합니다. 깎는 교체 현상에 의해서 깎는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저 친구가 의문이 변동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냐면 자, 처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최종 발음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넘어왔죠. 쌍기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역으로 교체됐다. 그렇죠? 그러네. 교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기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됐다? 교체됐다.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 라면은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해결책입니다. 학교 문법 공부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됐는데요. 자, 제 교재에서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다? 요거 학교 문법입니다.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은요. 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학교 문법.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앞에 있는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나왔죠? 이게 흔히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요.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문 규정.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문법에는요. 4대 어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자, 첫 번째 한글 맞춤법입니다. 이런 어문 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처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십시오, 알겠죠?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고요? 어문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어문 규정은 총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4대 어문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1번 한글 맞춤법. 두 번째는요. 표준어 규정. 자, 3번은요. 외래어 표기법. 4번은요.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이게 4대 어문 규정입니다. 그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된지 보이시죠? 로마자 표기법이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위에 있는 요 박스에 있는 내용보다 규정입니다. 자, 제가 실제 제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로마자 표기법 제2항이고요. 자, 밑에 보십시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뭘 붙이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 규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례입니다. 안 바꿨습니다. 아, 딱 하나 바꿨다. 노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반구대. 반, 붙임표 쓰고 구대. 이렇게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자, 화면 바꿉니다. 어떻습니까? 규정 똑같죠. 밑에 사례 중에서 똑같은 거 있죠. 답 몇 번? 2번.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결국 어문 규정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대 어문 규정. 규정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강의할 때 이 규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라? 사례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정을 공부하는 것은요. 저는 규정 설명하겠죠. 당연히 강의할 때 사례도 설명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건 뭐라고요? 사례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왜? 실제 문제는 뭐가 나온다? 사례가 문제 출제됩니다. 요게 나옵니다. 요게.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마치 어휘를 암기하듯이 어문 규정의 사례를 공부하시면요. 이런 것들은요. 가볍게 문제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자, 1번과 3번과 4번도 어문 규정이 있는 사례 맞습니다. 근데 규정이 다르죠. 즉, 이 규정에 있는 사례가 아니라 다른 규정에 있는 사례겠죠. 암기했으면 너무나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일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실제 수험생들이 이 국어의 문법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워한다고. 학교 문법도 어려워하고요. 어문 규정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암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게 바로 뭐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문법 보통 한 7문제나 8문제 출제되거든요. 싹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3번입니다. 제일 마지막 독해 파트거든요. 마찬가지 독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딱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수능 세대 맞습니까? 자, 제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막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 세대가 아닌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수능 세대일 거니까 수능에도 독해 파트가 있죠. 흔히 말하는 뭐가 있다? 문학과 비문학이 있습니다. 이게 독해거든요. 당연히 공무원 시험, 공무원 국어에도
이 수능과 똑같이 문학과 비문학 문제가 출제됩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문학과 비문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뭐가 더 어려울까? 정답은 이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반대로 따지면은요, 공무원 국어에 나오는 독해, 흔히 말하는 문학과 비문학은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독해 괜찮아. 문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강의하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다고요. 뭐만 신경 쓴다면? 어휘 파트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90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됐습니다. 자, 이 작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문제거든요. 박목월님의 청도로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실제 제가 자랑 조금만 하자면요, 청도로 제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아, 쑥스러워. 자랑입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청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 교재는 어디 있냐면요, 개념 파트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에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시상이 뭔데요? 시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정한 틀로 조직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상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시선의 이동입니다. 요게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 하나거든요. 요거 설명하면서 사례로 제가 요거를 언급합니다. 반드시. 제 교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실제로 이 청도론이 원근법이 쓰여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하십니까? 작품 먼 산 이라는 것은 몽땅 다 뭡니까? 원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근경이 있습니다. 이게 근경입니다. 청도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근경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원경, 밑에 있는 것은 근경. 그러니까 당연히 원근법 쓰여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경치 이야기했다가 가까이 있는 경치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뭐가? 시선이 바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시선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먹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보십시오. 당연히 시상 전개 방식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내용도 설명하겠죠. 당연히.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청노루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노루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색깔 무슨 색? 똥색. 누런색이죠, 누런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른데 무슨 색이야? 청색의 노루랍니다. 이런 노루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어디나 가능한 말입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는 가능하겠다. 이상세계에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목이 노루인데 무슨 노루? 청색의 노루입니다. 아유, 현실 세계는 없는 거구나.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이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선택점 보겠습니다. 자, 1번.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가능한, 이상 세계에서나 가능한, 실제 있는 세계, 상상적이면서 허구적인 세계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제 그대로죠.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3번 그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 몇 번? 4번. 답 찍는 겁니다. 적절하자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만약에 이 작품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낯선 시를 감상하는 감상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상법을 익히면은요, 정말 이런 시는요 가볍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화면 바꿔서 넘어갑니다.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자, 비문학의 문제 중에 무슨 문제입니까? 설명 방식. 흔히 말하는 서술 방식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자, 도대체 이 글에서는 어떠한 서술 방식이 쓰여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릅니다. 그러겠죠? 즉, 실제 생활은 이 즉이라는 접속으로는요,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내용 읽으시면은요, 뒤에 내용은 이렇지라고 좀 술술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겠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은요.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재료가 돼. 하지만 일단 이 재료의 구조야.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은요.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봅시다. 여기서 서술 방식 삐약하고 나오는 겁니다. 뭘 설명하고 싶다?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그것을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서술 방식 유추입니다. 유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서? 쉬운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쉬운 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그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답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이게 유추로 쓰여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요? 목적을 지닌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요. 자, 그것을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라톤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요. 유추 아닙니까? 아하, 얘를 설명하고 싶어. 근데 뭘 가지고서 얘를 이용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시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싶어. 뭘 가지고서 쉬운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요 정도. 제가 비문학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글자 수거든요. 잘 보십시오. 자, 글자 수가 873자. 오, 264자. 에이, 괜찮네. 지문 길이가 짧습니다. 1037자 정도의 문제도 나온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455자의 지문 길이도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즉, 지문 길이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의 지문 길이. 정말 많게 한 3문단 정도? 2문단에서 3문단 정도가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보편적인 길입니다. 글자 수를 따지면 한 700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지문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비문학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공부하시되 요 정도의 지문 길이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요. 비문학도 읽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 지문을 접근하는 원리를 제가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잘 배우시면은요, 나중에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문제는 한번 보여드렸죠. 물론 살짝 대책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혹시라도 선생님 아직 감이 잘 안 옵니다. 당연히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하시면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탑3의 합격 커리큘럼이죠.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 물론 제 이름이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제 이름은 박재정입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아무튼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커리큘럼. 여기는 시대고시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제 딱 2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좀 더 자세한데 자, 우선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과 실전 2개로. 그랬을 때, 자, 개념입니다. 기본 이론. 아마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언어와 국어부터 출발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은요, 제가 뭘 설명하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 독해, 자, 그리고 어휘 파트를 바로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완벽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극단으로 말씀드리면요, 공무원 시험에는요, 처음도
기본소입니다. 근데 끝도 기본소입니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소, 세 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 권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마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내신처럼 완벽하게 정리하시면은요,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 중요하니까 자, 반드시 이 강의, 기본소에 해당되는 기본 이론 강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실전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와 기출 문제풀이인데, 자, 문제풀이. 당연히 따라오시겠죠. 요 정도까지 하면 웬만한 성적 다 나옵니다. 실제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하는 분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기본서를 들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 들었기 때문에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왜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리죠? 왜 적용이 안 되죠? 이런 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풀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따라오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문제별로 필요한 개념들을 싹 다 설명한 다음에 답을 도출시켜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러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답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것을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지금 뭘 강의하고 있습니까? 학습 전략을 설명해 봤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때 박주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아무튼 자, 저는 처음부터 열심히 했고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를 따라오신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 몽땅 다 어디에서 1강, 기본 이론 1강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